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네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작게나마 농사도 짓고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하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총각은 평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어쩌다 귀한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자신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소중히 간직했다. 집으로 돌아와 홀로 계신 어머니께 드리고는 했습니다. 얘야 바깥일을 하느라 배가 고플 텐데 내가 먹지 그랬느냐? 저는 이미 집에 오기 전에 배부르게 먹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드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반쪽을 먹을 테니 나머지 반은 내가 먹으렴. 맛있는 것일수록 나눠 먹어야 좋은 것이란다. 아들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어머니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신이 먹지 않으면 어머니도 드시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들의 효심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나갔던 어머니가 해가 지고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돼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 애타게 어머니를 찾던 아들은 밭고랑 사이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하고 보자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아들은 서둘러 어머니를 들쳐업고는 의원에게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위급한 상황은 간신히 넘겼으나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 대로 약해지신 데다 더운 날 너무 무리하셨네.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빨리 약재를 구해. 치료하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장담할 수 없네. 의원의 말을 들은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지금은 가진 돈이 얼마 없지만 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해서든 꼭 갚겠습니다. 의원은 평소 총각의 행실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고심이 깊었습니다. 귀한 약재라 돈도 많이 들지만 그보다 지금 이곳에선 그 약재를 구할 수도 없네. 그럼 약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총각의 물음에 의원은 인상을 찡그릴 뿐 대답하지 않다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약재를 구하려면 아랫마을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 다녀오려면 4, 5일은 걸릴 걸세. 그때까지 자네 어머니가 버티신다고 장담하지 못하겠구먼. 그 말을 들은 총각은 의원이 왜 이리 말 못하고 고민했는지 알아챘습니다. 아랫마을로 가는 길은 산을 돌고 돌아 빠른 어른의 걸음으로도 4, 5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말이 있다면 더 빨리 갈 수야 있겠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서 말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은 태어나 한 번도 말을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허나 다른 길도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은 아주 오랫동안 누구도 다니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행여라도 다른 길로 갈 생각이거든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머니도 자네도 어찌 되겠는가? 의원의 말처럼 그 길은 누가 가더라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랫마을로 가는 길목에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년 사시사철 햇빛 하나 들지 않고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가득했는데 그 골짜기에서 푸른 빛이 넘실거린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푸른 빛을 보고 도깨비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집채만한 호랑이의 귀기 서린 눈빛이라고도 했습니다. 허나 모두 밝혀지지 않은 소문일 뿐 정확한 것은 누구도 그 골짜기에 들어갔다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언제 깨어났는지 어머니가 흐린 눈빛으로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그래 나는 괜찮다. 나는 좀 쉬면 나을 테니. 행여라도 그 골짜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남은 기력을 짜내 말했지만 이내 기운이 다했는지 정신을 잃고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총각은 굳은 표정으로 바라만 보다 한참 생각을 한 뒤에 의원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아랫마을로 가서 어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의원은 아들의 얼굴과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이 3일이 고비여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좋겠지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가고 점점 새벽이 다가오자 길을 떠나려는 아들에게 의원은 서찰을 한 통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랫마을에 도착하면 정의원을 찾으시게 내가 보냈다 하고 이 서찰을 건네주면 돈이 없어도 약재를 건네줄 걸세.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서찰을 받아들고 총각은 의원을 향해 깊게 절하고는 뒤돌아 나는 듯이 뛰어갔습니다. 총각은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마치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도 총각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반나절이 지나자 총각은 어두컴컴한 골짜기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온 물은 이미 다 마셔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총각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짜기 안에 들어온 총각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은 뜨거운 태양과 푹푹 찌는 듯한 더운 날씨인데 골짜기 안은 늦가을처럼 서늘하며 장마철처럼 눅눅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몇백 년은 됐을 듯한 고목들과 빽빽하게 자란 넝쿨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와 목이 마르던 총각은 소리가 들린 곳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음산하고 삭막한 계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맑고 시원한 시냇물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던 총각은 시냇물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정신없이 물을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 총각은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 등골을 스쳐 지나가 총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보았는데 무거진 넝쿨 사이로 시퍼런 불빛 2개가 공중에 떠있는 듯 총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총각은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꽉 담은 이빨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퍼런 불빛은 넝쿨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그것은 머리통이 사람 몸통만한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퍼런 불빛은 구렁이의 두 눈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붉은 혀를 낼름거리며 거대한 몸통을 드러내자 계곡 안이 구렁이가 내뿜는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인간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어제 좋은 꿈을 꾸었는지 오랜만에 인간 고기를 맛볼 수 있겠구나. 구렁이의 말에 총각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약재를 구해 돌아가지 않으면 어머니는 며칠 내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 무슨 수를 내서라도 이곳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없어. 총각은 두려운 기색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집을 떠나 100여 년 만에 세상 구경을 나오니 이리 큰 구렁이도 보고 오랜만에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건 그렇고 참으로 몸집이 크구나. 구렁이야, 넌 얼마나 살았길래 이리 큰 것이냐. 총각의 말에 구렁이는 순간 당황하여 어찌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사나운 기색이 순간 줄어들더니 멈칫하며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올해로 10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살아왔다. 이곳에 온 지 50년이 넘었지만 너처럼 조그마한 인간이 100년 만에 집을 나섰다니. 조그마한 인간아, 그럼 너는 얼마나 살았길래 이리 작은 것이냐? 구렁이의 물음에 총각은 어쩌면 이 위기를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이 생긴 이래 만년이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지금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는 원래 여우였느니라. 깊은 산 중에서 돌을 깨우쳐 신선이 되기 위해 수련하던 중. 이제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마지막으로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길이니라. 총각의 말을 들은 구렁이는 흠칫하고 놀랐습니다. 만년이나 살았다니 그렇다면 자신보다 10배나 더 살았다는 말인데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여우를 어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렁이는 처음 넝쿨을 헤치고 나올 때 보이던 사납고 난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까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나나는 사는 동안 나보다 오래 산 동물은 보지 못했소. 인간이건 동물이건 모두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여우 양반께서 그리 오래 사셨다니 내가 뭐라 불러드려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총각은 이 무서운 구렁이가 생각보다 순진하고 어리숙한 면이 많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허리를 쭉 펴고 근엄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조그만 계곡에 홀로 살아.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고 영험한 이들이 있는지 모르는 게야. 내가 사는 산 중에는 나보다는 젊지만 3000년을 산 너구리 홍씨, 7000년을 산 거북이 박씨 등 모두 나와 오랜 인연을 맺고 지낸 친구들이 있지. 이 친구들은 모두 나를 형님으로 모시고 나 또한 이들을 친아우처럼 대하니 자네도 나를 편하게 형님으로 부르도록 하게. 이 말을 들은 구렁이는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저도 여우님을 아니 어르신을 형님으로 부르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0년 동안 살면서 아우나 형님이 될 만한 벗을 사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짝을 만났지만 그마저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이후로는 저 홀로 외로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형님 같은 분을 만나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총각과 구렁이는 서로에 대해 묻고 답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총각은 이 거대한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지만 심성은 어린 아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총각은 시간이 지체되어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구렁이가 총각을 향해 물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오랜 시간 사시어 세상사에 모두 깨우쳤을 터인데 이제는 두려운 것이라고는 없으시겠습니다. 구렁이의 물음에 총각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동생 말대로 오랜 시간 세상을 겪다 보니 이제는 두려운 것이나 기쁜 것이 없어지더군. 허나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돈이 가장 두렵네. 돈이라면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돈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래, 바로 그 돈이네.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수백 년 동안 그들 속에서 섞여 살아보았는데 인간들은 돈 때문에 평생 죽을 고생을 하다 살지 않으면 오로지 돈만 쫓으며 남과 악의 다툼을 벌이고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것을 많이 봤다네. 허니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형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돈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군요. 그런 자네는 두려운 것이 있는가? 저는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나 동진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는 조금만 맡아도 몸소리 쳐집니다. 하울의 묵은 담뱃재가 독하기는 하지. 대화를 마친 총각은 구렁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골짜기를 떠나려 했습니다. 떠나는 총각을 보며 구렁이는 골짜기 입구까지 배웅하고는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지만 무사히 벗어났다는 생각에 총각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아랫마을에 도착해 정의원을 찾은 총각은 서차를 건네주고는 원하는 약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각은 의원을 향해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떠나기 전 시장에 들러있는 돈을 모두 털어 닭을 2마리 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닭을 손질하고는 약재와 함께 보따리에 잘 간직하고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반나절도 안 돼 다시 돌아온 총각을 보고 구렁이는 그 퍼런 눈빛을 빛내고 반가워하며 맞이했습니다. 형님 일이 빨리 저를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랫마을에 들렀다 동생 생각이 나서 닭 2마리를 사가지고 왔네. 이제 세상 구경도 할 만큼 해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하네. 구렁이는 총각이 사가지고 온 닭 2마리를 먹어치우고 총각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오랜만에 고기 맛을 봤습니다. 이 계곡에는 제가 다 잡아먹어 동물들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도 작은 토끼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간혹 인간들이 들어와 잡아먹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언제부턴가 아예 보이질 않으니 고기라는 것을 한참 만에 먹어봤습니다. 구렁이의 말에 총각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꾀를 내어 구렁이를 속였으니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구렁이의 뱃속에 들어간 것은 닭 2마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서둘러 구렁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총각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구렁이는 아쉬운 마음에 골짜기 앞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고, 골짜기를 벗어난 총각은 서둘러 길을 달려 밤 깊은 자정이 돼서야 의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약재를 구해 하루도 안 돼 돌아온 총각을 보고 의원은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은 서둘러 총각이 가져온 약재로 탕약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먹이고는 정성껏 돌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 총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골짜기에서 있던 일을 들은 어머니는 천운이 따라주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며 그에게 2번 다시 그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총각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담뱃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모으니 2동이나 되는 담뱃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총각은 거기다 말린 담뱃잎을 구해와 2가지를 섞어 5동이나 되는 담뱃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총각은 어머니 몰래 소와 달구지를 빌려와 항아리 5동이를 모두 싣고는 골짜기로 향하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골짜기에 다다르자 소는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어쩔 수 없이 소를 커다란 나무에 묶어놓고는 직접 달구지를 끌고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 안에 들어온 총각은 준비해온 횃불을 붙이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생 있는가? 여기 형이 왔다네.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왔으니 어서 나와보시게. 골짜기 안을 올리는 총각의 외침의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어른거리며 거대한 구렁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형님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저를 다시 찾아주신 겁니까? 구렁이는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오다 갑자기 기겁하며 뒤로 몸을 뺐습니다. 그런데 형님 가져오신 항아리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냄새는? 총각은 굳은 표정으로 구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할 말이 있네. 나를 형님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이 골짜기를 떠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살게. 그리고 2번 다시 인간 세상 근처에는 나오지 마시게나. 구렁이는 거대한 몸을 꿈틀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총각의 말을 듣고는 아가리를 쫙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요? 이 골짜기는 내 집이건을 나보고 이곳을 떠나라니. 혹시 나를 쫓아내고 이 골짜기에 눌러 사시려는 게요? 구렁이가 사납게 소리치자 총각은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동생, 내가 여기 있으면 주변 마을 사람들이 힘들 뿐더러 누군가 영문도 모르고 이 골짜기에 발길을 들였다간 동생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나. 애초에 몰랐으면 모르되 내가 안 이상 그냥 넘어갈 순 없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골짜기를 떠나게. 총각의 말에 구렁이의 표정은 악귀같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그깟 인간이 뭐길래 나보고 떠나라는 거요? 아무리 형님이라지만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들으라는 것이요. 구렁이가 분노하며 소리치자 온 골짜기가 부르르 떨리며 요동치는 듯했습니다. 총각은 더 이상 말로는 구렁이를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 곧바로 총각은 가져온 항아리 중 하나를 집어들더니 횃불로 불을 붙이고는 구렁이에게 집어던졌습니다. 항아리는 구렁이 앞으로 날아와 깨지더니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커다란 불길이 일자 구렁이는 괴로운 듯 괴성을 지르며 거대한 몸을 뒹굴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항아리를 들고 불을 붙인 뒤 구렁이에게 또다시 던졌습니다. 이전 불길보다 더 거센 불길이 이어 골짜기 안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렁이는 괴로워하며 온몸을 비틀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찌 나에게 이러는 것이요? 내 진심을 다해 형님으로 모셨거늘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러는 것이요? 괴로워하는 구렁이를 보며 총각은 마음이 아팠지만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생, 난 가지고 온 항아리를 모두 태울 테니 더 괴롭기 싫거든.
어서 이 골짜기를 떠나게. 말을 마친 총각은 세 번째 항아리를 꺼내들고 불을 붙인 뒤 구렁이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골짜기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구렁이는 괴성을 지르며 깊은 덩굴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괴롭기는 총각도 마찬가지였는데 총각은 불길 속으로 남아있는 두 항아리를 모두 집어던지고는 골짜기 밖으로 서둘러 도망쳐 나왔습니다. 총각은 기진맥진에 미친 듯이 기침을 해대었습니다. 자신도 일이 괴로운데 담배의 연기를 가장 무서워하는 구렁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총각은 자신의 말처럼 구렁이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살길 빌었습니다. 불길은 그 뒤로도 하루 밤낮을 더 태우고야 꺼졌고 총각은 기운을 차리고는 묶어두었던 소를 찾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 천둥번개까지 치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총각과 어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집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맨발로 뛰쳐나와 밖을 살피는데 어디선가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나를 그리 괴롭히고 무사할 줄 아셨어. 형님이 나에게 그리 큰 고통을 주셨으니 나도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 단단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이오. 총각은 빗속에서 뭔가가 지붕을 뚫고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괴짝이었는데 총각이 뚜껑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한참을 생각하던 총각은 구렁이와 자신이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구렁이 아오의 짓이었구나. 자신이 지나는 말로 얘기한 것을 구렁이는 복수를 한답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구렁이는 몇 달에 한 번씩 밤늦은 시간에 찾아와 총각의 지붕 위에 온갖 금은 보화가 담긴 괴짝을 집어 던져놓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구렁이가 찾아오는 일도 점차 뜨문뜨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괴짝이 지붕을 뚫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총각의 바람처럼 구렁이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미 복수는 충분히 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멈춘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총각의 집에는 구렁이의 복수 덕분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넘쳤는데 그와 어머니는 넘치는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어머니가 따뜻하게 살 3칸짜리 기와집을 한 채 짓고 농사 지을 농과 밭을 사고는 열심히 농사 지으며 마을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예전같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가끔 동생이 생각날 때는 추억이 있던 골짜기에도 들려 이제는 볼 수 없는 동생에게 고마워하고는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지방에 나이 지긋한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해 마을의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부유하게 살았지만 어려운 주변인들 또한 아낌없이 도와줘. 그 덕인지 나이가 들어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누군가 그의 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하인 한 명이 문을 열어보자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꼴을 하고 얼굴에는 흉측하게 피부병에 걸린 거지 여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웬 거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두드려? 난 또 주인 마님 손님이라도 온 줄 알았잖아. 죄송해요. 놀래켜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추위가 너무 심해 헛간이라도 좋으니 찬바람을 피해 하룻밤만 머물게 해줄 수 없으신가요? 뭐라고? 이 거지가 보아하니 나이도 얼마 안 먹어 보이는데 누구 경을 칠 일이 있어?
그런 몰골을 하고 어딜 찾아와? 제발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러니 딱 하룻밤만이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대문 앞에서 일어나는 소란에 박생원이 책을 읽다 나와 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큰 소리를 내는 것이냐? 아니, 대감마님, 글쎄 이 거지가 찾아와 막무가내로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는데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중입니다요. 내 집에 온 이는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했거늘 사람을 어찌 함부로 내쫓으려 한단 말이냐? 그것이 그냥 거지가 아니라 나병에 걸린 거지 같아 집안에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요. 뭐라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계속 나자 집안에 있던 박생원의 아들 내외까지 나와 거지 여인을 보고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런 거지를 들였다가 병이 옮기기라도 하면 어찌합니까? 밥 한 숟가락이나 줘서 쫓아내버리시지요. 가족들이 거지 여인을 보며 성화를 내었지만 박생원은 그녀의 흉한 외모를 보고도 조금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네는 이 마을에서 못 보던 사람 같은데 거처할 곳이 없는 겐가? 예, 대감마님, 몹쓸 병에 걸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중에 날이 너무 추워 하룻밤 신세 지기 위해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래, 이 추운 겨울에 딱 하게 되었구만. 걱정 말고 들어오게. 내 집에 온 이는 누구나 내 손님일세. 아버님, 박생원이 거지 여인을 집 안으로 들이려 하자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까지 나서 만류하였지만 그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가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따뜻한 물도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 두거라. 아버님 저런 병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가 식구들이 옮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만하고 그렇게 걱정되거들랑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거라. 이 매서운 추위에 내 집에 찾아온 이를 어찌 그냥 내보낸단 말이냐. 박선비의 매서운 호통에 집안 식구들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거지 여인을 벌레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헌데 거지 여인을 집안에 들이고 보니 사랑방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있어서 그녀가 쉴 마땅한 곳이 없자 박선비는 그녀를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하려 했습니다. 박생원의 행동에 기겁한 가족들이 기를 쓰고 말려보려 했지만 한번 정한 그의 뜻을 쉽게 꺾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남녀가 유별한데 거지를 집안에 들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버님과 합방을 하신다고요?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안사람과 저 여인을 같이 자게 하면 되겠구나. 너는 내 방에서 나와 같이 자거라. 그렇게 하겠느냐? 네, 저를 저 거지랑 같이 자라고요. 저는 몸도 비위도 약해서 지저분한 것은 딱질색이에요. 차라리 마당에 이불을 깔고 잘지언정 저런 거지랑은 잠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는 큰 소리 내지 말거라. 박생원은 그녀에게 저녁을 든든하게 먹이고 잠자리까지 자신의 방에 직접 봐주었습니다. 저 때문에 대감 마님께 큰 폐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차라리 헛간을 내주시면 그곳에서 하룻밤 보낼 테니 그렇게 해주시지요. 아닐세. 이 엄동설 안에 헛간에 사람을 재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일세. 나이 먹은 노인네니 너무 어려워 말고 자네가 윗목에서 자게 난 이 아래쪽에서 잘 테니. 저녁이 깊어지자 거지 여인을 윗목에서 자게 하고 박생원은 아랫목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한참 잠에 빠져있을 때 거지 여인의 잠버릇이 심한 건지 박생원이 자는 아랫목까지 내려와 이불 속에 발을 넣어 박생원은 잠결에 그녀의 행동에 놀라 조심스레 발을 빼줬습니다. 거지 여인의 이런 잠버릇은 몇 번이나 되풀이돼 그때마다 박생원은 그녀가 잠에서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을 옮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얻어먹은 거지 여인이 박생원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뒤 떠나자 박생원의 가족들은 한시름 놓았지만 며칠이 지나 거지 여인이 또 나타나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머물 곳이 없는 겐가? 내 어느 집에서도 저 같은 것을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염치 불구하고 대감마님께 또 찾아왔습니다. 괜찮네. 어려워 말고 들어오게. 이번에도 박생원이 거지 여인을 받아들여 자신의 방에서 재우자 그의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박생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지 여인을 한결같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거지 여인이 박생원의 집에 머물고 떠난 후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박생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하인이 나가서 보자 웬 아리따운 여인이 하룻밤 묵어가길 청해 하인이 난감해하며 머뭇거릴 때 박생원이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이 대감마님 이 처자가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박생원이 가까이 다가오자 젊은 여인이 그를 보며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신가? 우리가 구면이었던가? 네, 며칠 전에도 저를 재워주셨지요? 뭐라고? 그러고 보니 자네는 박생원은 그녀를 자세히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던 거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흉했던 모습은 어딜 가고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자 박생원은 놀라워하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진정 처자가 그 거지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맞던가? 네, 그 거지 여인이 바로 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차분히 모든 것을 이야기해드리지요. 박생원과 여인이 방에 들어가자 여인의 입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실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잠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생원님 댁에 와 생원님의 인품을 확인하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그 말이 사실인가?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증명해 보여드리죠. 말을 한 거지 여인이 손으로 허공을 휘젓자 그녀가 예전에 그흉한 모습을 한 거지 여인으로 변했다. 다시 손을 젓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신통하구만. 박생원이 그녀가 부린 조화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자 여인이 웃음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저와 생원님은 전생부터 이미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 데다 며칠을 한 방에서 지내는데 이제와 저를 멀리하진 않으시겠지요. 내가 그럴 일이 있겠는가? 하면 오늘도 내 집에서 머물다 갈 것인가? 생원님만 괜찮으시다면 며칠을 머물고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며칠 동안 박생원의 방에서 함께 지냈고 그녀가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자 박생원의 가족들은 이번에는 그녀가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라고 욕하며 여인을 내쫓으려 했지만 박생원의 고집을 꺾지 못해 걱정에 쌓여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지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여인이 박생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생원님, 이제 저는 그만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돌아간다니 갑자기 왜 그러는 것이오? 내게 서운한 것이라도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해 돌아가는 것뿐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떠나기 전 생원님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으니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꼭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생원님의 집 가장 안쪽에 양지 바른 곳에 작지만 깨끗한 집 한 칸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집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자물쇠로 잠그신 다음 생원님과 같은 성씨의 산모가 생기면 출산날이 될 쯤 그 집안에 들여 산실로 삼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말을 꼭 따라주셔야 합니다. 말을 마친 여인이 박생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방문을 열고 나가자 순식간에 홀연히 사라져버렸고 뒤따라 나온 박생원은 그녀를 찾아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그 이후로 여인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생원은 한순간에 떠난 그녀의 생각에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곧 그녀의 말대로 집안의 가장 양지 바른 곳을 골라 아담한 집 한 채를 짓고 정갈하게 꾸민 후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박생원의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돼 온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다 출산할 날이 다가오자 박생원은 며느리를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게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부터 며느리의 몸이 병에 들고 고통이 찾아와 얼마 안가 다른 곳으로 옮겨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박생원의 가족들은 며느리가 그 집에서 나온 뒤 차츰 몸이 나아지자 다시 거지 여인을 유물이라 욕하며 그녀의 뜻대로 지은 집을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는 유물이라고요. 나병에 걸린 몸이 단 며칠 만에 깨끗이 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우리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테니 당장 저 집을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가족들의 성화에 박생원 역시 의아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그녀의 말대로 따랐거늘 왜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박생원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마음을 다잡아 그녀의 말을 저버리지 않고 그 집을 이후로도 정성껏 관리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집갔던 딸이 임신을 하게 돼 출산할 날이 가까이 오자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헐몸도 아닌데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네, 아버지 힘은 들어도 부모님이 계신 집이 안심이 돼서요. 그래, 잘 왔다. 박생원의 딸은 그의 집에서 머물며 몸을 돌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올 때만 해도 건강하던 딸의 몸이 출산할 날이 가까이 오자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더니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박생원과 가족들이 걱정에 쌓여 용한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차츰 병세가 깊어지자 그의 딸이 하루는 박생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식구들한테 들었는데 앞마당에 새로 지은 집이 선녀의 말을 듣고 지은 산실이라고 들었어요. 그것이 맞나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헌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버지 이제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몸을 하고 출산을 했다가는 저도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부디 그 집에 들여보내주셔요. 이제 기댈 곳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뿐이니 제발 제 청을 들어주세요. 그 집에 말이냐? 박생원은 딸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갔다. 오히려 병을 얻어 나온 일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문득 선녀가 자신의 성과 같은 성씨의 산모만을 드리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성이 다르지 않은가. 이 아이라면 그 집에 들어가 효험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생원은 딸을 그 집으로 조심스럽게 옮겼고 그의 딸은 그 이후로 차츰 병이 호전되더니 결국 출산날 건강한 산에 아이를 낳고 산모 역시 얼마 안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박생원과 그의 가족들은 그제야 선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해안에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박생원의 딸이 낳은 사내아이는 자라며 학문의 남다른 성취를 보였고 그 명성이 조선 팔도에 혁혁하게 떨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퇴계 이황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훗날 대학자가 되어 그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기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나오는 야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지방의 김부자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변한 벼슬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수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며 인근 지역에서 유지로 행세하고 살아갔습니다. 허나 그의 재산이 쌓일수록 김부자는 자신이 못해본 벼슬길에 대한 열망이 강해져 과거 시험을 여러 번 치러보았지만 부족한 학문으로 번번이 떨어졌고 나중에는 한양의 고관대작에게 뇌물을 바쳐 벼슬을 얻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자가 상당한 재물을 준비하고 한양으로 떠나는 날, 집안의 하인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막대기를 심부름꾼으로 데려가게 됐는데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평소 아랫사람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김부자와 먼 길을 가는 것을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 가장 막내인 막대기가 한양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이놈아, 너는 한양 가는 길이 처음이렸다. 예, 처음이지요.
너는 한양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느냐?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양은 환한 대낮에도 사람들 고백하는 곳이니 한시도 한눈 팔면 안 되느니라. 아이고 한양이 그렇게 험한 동네였나요? 저는 무서워서 주인날이 꽁무니만 졸졸 따라 다녀야겠네요. 막대기가 두려움에 몸을 떨어대자 김 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양을 향해 걸은 지 한참이 지나 점심 무렵이 되자 배가 고파진 막대기가 김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점심은 안 드시고 가실 건가요? 이 녀석아 걸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점심 타령이냐? 얼마가 됐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제때 안 먹으면 밥이 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누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느냐? 쉰소리 말고 더 부지런히 걷거라. 오늘 저녁 방바닥에 등 붙이고 자려면 서둘러야 되느니라. 막대기에게 잔뜩 핀잔을 늘어놓은 김 부자가 서둘러 나귀를 타고 앞서가다 얼마 안가 안절부절 못하며 막대기를 불렀습니다. 막대가 이리 와보거라. 예, 주인날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너 얼른 앞서가서 주막이 어디쯤 있나 살펴보고 오거라. 예, 주막이요. 이 근처에는 주막이라고는 없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뒷간이 너무 급해 안 되겠구나. 그럼 저 숲을 속에서 볼일을 보면 개가 는 줄 알지 누가 알겠어요? 막대기의 말에 김 부자는 껄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숲속으로 들어가 볼일을 해결했고 막대기가 그 순간 김 부자 몰래 짐에서 도시락을 꺼내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 치우더니 길가에 떨어져 있던 썩은 나무가지를 부스러뜨려 도시락 안에 넣고 모른 척 하였습니다. 김 부자가 급한 볼일을 해결한 후 두 사람이 한참 길을 가다 점심을 먹으려고 자리를 잡고 도시락 뚜껑을 연 김 부자는 도시락 안에 든 것을 보고는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밥은 어디 가고 이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 엄마야, 그 말이 참말이었네요. 진짜 밥을 안 먹었더니 밥이 제가 되어버렸네요. 김 부자는 천연덕스러운 막대기가 의심스러웠지만 양반 체면에 먹을 것을 두고 체면을 떨어뜨릴 수 없어 굶주린 배를 참아가며 부지런히 걸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에 들어가자 김 부자가 막대기 저녁은 쏙 뺀 채 자신의 저녁상만 한 상 가득 차려오라 주문했는데 자신이 먹다 찬이 남으면 그것이 막대기의 저녁밥이 되었습니다. 김 부자의 눈치를 살피던 막대기가 밥이 들어오기 전 갑자기 정색을 하고 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한 가지 청이 있는데요. 청이라고 갑자기 무슨 청이 있다는 것이냐? 그것이 모두 저를 막대기하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듣기가 좋지 않아서 다정하게 예뜨가 하고 좀 불러주세요. 거 별 웃기는 청을 다 아는구나. 알았다. 예뜨가 이놈아 나가서 있다. 내 저녁상을 다 먹고 부르면 그때 상이나 치우러 들어오거라. 예, 알겠어요. 방을 나간 막대기가 이번에는 밥을 준비하던 주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이따 저희 주인 어른께 상을 드릴 때 수저를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올려주세요. 저희 주인 어른은 수저가 차가우면 밥을 못 드시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거참 별 희한한 양반을 다 보겠네. 알겠어요. 막대기의 이야기를 들은 주모가 상을 거하게 차리고 김부자 방에 들어가자 배가 고프던 김부자가 숟가락을 짚더니 혼비백산에 소리쳤습니다. 애 뜨거! 그 소리를 듣고 방 밖에 있던 막대기가 잽싸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 주인어른 예뜨기 여기 있습니다요. 얼른 상을 치워드릴게요. 막대기가 급하게 상을 가져나가자 뜨거운 숟가락에 손을 댄 김부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대로 지켜만 보았고 막대기는 김부자의 상을 갖고 나가 푸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부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나 주모와 막대기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싶었지만 주막에 많은 사람이 있어 양반 체면을 생각해 아무 말도 못하고 술 한 동이를 시켜 안주 몇 가지를 먹으며 분을 삭혔습니다. 다음 날 일찍 길을 떠난 두 사람이 한나절을 걸어 다른 지역에 도착해 주막이 보이자 김부자가 막대기를 불렀습니다. 막대가 주막에 들어가고 들랑 내가 먼저 술맛을 보고 맛이 좋으면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반대로 술이 영 식어들랑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거라. 알겠느냐?
내 어제 주막에서 신술을 마시느라 곤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요. 주막에 들어간 막대기가 술 한 동이를 시켜 한 잔 쭉 들이키자 그 술맛이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헌데 막대기는 인상을 확 찡그리더니 김 부자가 보는 앞에서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옳거니 이 집 술맛이 영 별로인가 보구만. 김 부자와 막대기가 그 주막을 나와 다른 주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막대기가 먼저 술 한 잔을 쭉 들이켜보더니 속에서부터 감탄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앞서 먹은 술맛도 기가 막혔지만 지금 먹은 술은 그보다 더 훌륭해 막대기는 터져 나오는 감탄을 속으로 삼키고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 집 술도 별로란 말인가? 두 사람이 그 주막에서 나와 다시 한참을 걷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주막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 한 잔을 마신 막대기는 시큼하게 풍기는 술맛에 인상을 쓰려다 말고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몇 번 만에야 술맛이 괜찮은 곳을 찾았구나. 곧 김부자가 술 한 상을 거하게 시키고 술 한 잔을 맛보더니 오만상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술이 왜 이리시더냐? 이걸 갖고 술맛이 좋다고 한 것이냐? 주인 어른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요. 아까 맛본 두 집 술에 비하면 이 술은 꿀맛입니다요. 그래 알았다. 내가 먼저 맛보았으니 잘 알고 있을 테지. 김부자는 더는 푸념하지 못하고 억지로 맛없는 술을 마시던 중 굴장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드가 안주가 영 시원치 않구나. 가서 굴이나 한 다발 사오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김진사의 말에 막대기가 굴장사에게 가서 굴을 한 다발 싸오다 갑자기 손에 굴을 넣고 휘저으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지저분하게 왜 그러는 것이냐? 그것이 오다가 코를 떨어뜨렸는데 어느 굴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어 찾고 있는 중입니다요. 뭐라고 이런 더러운 놈을 봤나? 그 굴은 너나 다 먹어라. 아이고 이런 귀한 것을 그럼 제가 처리하지요. 김부자의 말에 막대기는 개걸스럽게 굴을 먹어치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김진사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서 머무는데 과거 시험 때문에 방마다 선비들로 가득 차 김부자는 그들과 한방을 쓰며 술을 마시다 낮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 막대기가 지나가자 선비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해대었습니다. 저놈이 그 지저분한 놈이 아니오? 저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선비들이 하는 소리에 잔뜩 화가 난 막대기는 그들을 어떻게 골려줄까 생각하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선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봉창에 붙은 종이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기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들어 있던 선비들이 하나둘 깨어나 불을 켜보자 막대기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뭐하는 것이냐 지금? 그게 우리 주인어른께서 자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봉창에 붙은 종이를 썼더니 과거에 급제했다고 이 종이를 뜯으라고 해서 뜯는 중입니다요. 뭐라고 과거급제라고? 과거급제라는 말 한마디에 선비들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이성을 잃고 달려들더니 봉창에 종이를 뜯기 시작해 주막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주인 내외가 나와 선비들을 말리다 싸움까지 일어나 막대기는 김부자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주인어른 일어나세요. 왜 그러냐 곤히 자는데. 그게 선비님들이 모두 정신이 이상해져 방문을 잡아뜯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서 이 주막을 나가자고요. 뭐라고? 막대기의 말을 듣고 김부자가 짐을 챙겨 황급히 주막을 도망쳐 나와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새벽길을 걸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양에 도착하자 김부자가 막대기를 무시하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 기억하느냐? 한양은 가만히 있는 사람 등치고 코베어가는 곳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김부자는 사람으로 북적이는 곳에 막대기를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막대기는 한양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우두커니 서 있다. 한참이 지나도 김부자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배가 고프니 먼저 배부터 채우고 보자. 막대기가 나귀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다 어느 장터에서 말장수에게 나귀를 팔아버리고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 먹은 뒤
김부자와 헤어졌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역시 한양이라 그런지 맛난 음식들이 많기도 하구나. 막대기가 배를 두들기며 만족하고 있을 때 저편에서 김부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뒤로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파묻고 손으로 코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김부자가 가까이 와서 보자 나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막대기가 희한한 모양으로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며 그의 등을 치고 말했습니다. 나귀는 어떻게 하고 이런 흉한 몰골로 앉아있는 게야? 예 나귀요. 이런 나귀가 어디로 갔지. 전 주인 어른 말대로 눈 뜨고 코 베일까봐 눈 감고 코 막고 있었는데요. 누가 그새 나귀를 끌고 갔나 보네요. 이런 얼빠진 놈을 봤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게야. 화가 치밀어 오른 김부자가 막대기에게 온갖 화를 쏟아내고 나서야 머물 곳을 찾아 한 주막에 들어갔고 강가 옆 절벽에 평상들이 놓여져 있어 경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날 김부자는 평소와 다르게 술과 음식을 잔뜩 시켜서 막대기에게도 술을 권하며 연거푸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동안 한양에 올라오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마음껏 마시고 며칠 푹 쉬자꾸나. 예 정말입니까요? 갑자기 달라진 김부자의 태도에 막대기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술과 음식을 모두 먹고 나자 이번에는 김부자가 경치 좋은 곳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피워 평상 위에 이불을 깔고 두 사람이 자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김부자는 자는 척하다 자기 옆에 누운 희끄무레한 막대기를 보며 이를 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힘을 다해 막대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육중한 무언가가 강물에 빠지는 소리를 들은 김부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고 새벽 무렵에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뭐야 뭐가 큰일 났다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 게야? 예 당연히 어젯밤 주인 어른 옆에서 잤으니 여기 있죠. 그보다 간밤에 진보다리가 강에 빠진 것 같아요. 뭐라고? 그제야 김부자는 지난밤 자신이 발로 찬 것이 막대기가 아니라 진보다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냐 그 짐에는 벼슬아치들에게 줄 수천 양이 들어있었는데. 김부자가 땅을 치며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어 체념하더니 막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 일이 있어 더 머물러야 하니 너는 본가로 내려가 있거라.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등을 대보거라. 예, 제 등을요. 그래. 막대기가 자신의 등을 내밀자 김부자는 먹으로 몇 자 적어놓고 절대 지워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며 막대기를 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혼자가 된 막대기는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시간을 보내며 집으로 내려가다 길가 옆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는 스님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스님 어디가 편찮으셔요? 아니요, 아픈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 그렇다오. 아이고, 그럼 저에게 주먹밥이 있으니 이거라도 좀 드셔보시지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막대기가 건네준 주먹밥을 먹은 스님이 그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하자 막대기는 스님에게 자신의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고약한 자가 있나. 시주가 내려가는 대로 아들들에게 시주님을 해치라는 내용이 적혀 있구려. 예, 저를 해치라고요. 그렇소, 분명 그렇게 적혀 있소. 그럼 스님 그 글을 지우고 새로 적어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이오? 스님에게 막대기는 김부자가 막대기의 도움으로 큰 벼슬을 얻게 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생겼으니 막대기를 막내딸과 혼인시켜 대릴사위로 삼겠다고 막대기가 도착하는 대로 막내딸과 혼인을 시키라고 적게 했습니다. 스님은 막대기의 말대로 그의 등에 모두 적어준 후 막대기는 스님과 헤어져 서둘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막대기가 김부자의 집에 돌아오자 김부자의 큰아들과 안방마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쩌고 너 혼자 돌아온 것이냐? 그것이 주인 어른께서는 두어 달 볼 일이 있으니 저 먼저 내려가라 하시며 제 등에 두 분께 전하는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뭐야, 내 등에 글을 적어주셨다고? 예, 여기 있습니다요. 막대기가 자신의 등을 내밀어 보자 등에 있는 글을 읽어본 마님과 큰아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러게요, 어머님. 이게 진짜 아버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면 이대로 안 했다가는 오셔서 또 큰 난리를 치실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지요? 평소 김 부자가 집안 식구들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것을 잘 아는 두 사람은 한참 고민해 보았지만 김 부자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며칠 동안 혼례 준비를 급하게 하고 좋은 날을 잡아 막드기와 막내딸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드기가 혼례를 치르고 한참 신혼생활에 빠져 두어 달이 지난 후에 한양에서 돌아온 김 부자는 막드기가 훤칠하게 변한 모습으로 자신의 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저놈이 왜 아직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막드기를 대릴 사위로 삼겠다고 막내하고 서둘러 혼인을 시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막드기를 대릴 사위로 삼는다니? 네, 분명 막드기 등에 그렇게 적어 놓으셔서 집안 사람들이 부랴부랴 혼례를 치렀다고요. 자신의 부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부자는 하늘이 노랗게 변해 주저앉으려다 자신이 또 막드기의 꾀에 놀아났다고 생각하자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봐라, 당장 막드기를 잡아다 멍석에 말아 혼부터 내주거라. 나를 골탕 먹인 것으로도 모자라 내 딸의 인생을 망치다니. 내 오늘 이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김 부자가 화를 못 이기고 막드기를 혼내줘 내쫓으려 하자 그의 부인이 김 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여보, 제발 참으세요. 이제와 막드기를 내치시면 우리 딸은 이대로 평생 독수공방할 처지가 되는데 아무리 못난 서방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니 막드기를 그만 대릴사위로 받아들입시다. 나오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소. 뭐라고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요. 정 막드기를 내보내실 거면 저랑 막내도 막드기를 따라 내치시지요. 뭐라고? 당신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요. 김 부자는 부인이 이렇게 나오자 막드기를 내치지도 못하고 두고만 보고 있다. 결국 화를 못 이기고 화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자리에 누워 끙끙 앓던 김 부자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부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잘 알겠지만 난 두 눈 뜨고 저놈이 내 앞에서 내 딸과 사는 꼴은 보지 못하겠소. 허니 재물을 어느 정도 쥐어줘서 알아서 나가 살라고 내보내시오. 내 저놈을 계속 보다가는 화가 끓어올라 내 명에 못 살 것 같소. 잘 생각하셨어요. 집도 제가 적당한 곳으로 알아볼 테니 당신은 몸이나 더 추스리시지요. 알아서 하시오, 부인. 김 부자의 부인은 그 길로 막드기와 딸에게 집뿐만 아니라 땅 문서에 상당한 재물까지 내줘 두 사람은 편안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갑자기 상당한 부자가 된 막드기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김 부자가 준 재물을 잘 불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날 경기도 어느 마을에 부유하고 명망이 높은 김진사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답고 총명한 정이란 딸이 있었는데 정이는 아름다운 외모와 재지 덕분에 인근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집안이 워낙 위세가 등등한 데다 그런 집안의 하나뿐인 무남동녀라 그 누구도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헌데 이 마을에는 그녀 못지않게 유명한 이강이라는 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이강의 덩치가 산만한 데다 하는 행동이 거칠어 뒷골목의 왈자패들도 그를 보면 피해갈 정도였습니다. 매일같이 장터는 물론 온 마을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돌아다니던 이강이가 아직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 들뜬 얼굴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아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게냐? 사내가 바깥 일을 보다 보면 며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아이고 그런 녀석이 오늘은 왜 이리 해가 훤한데 벌써 들어온 게야? 그게 제가 오는 길에 누구를 본 줄 아세요? 누굴 봤길래 이리 소란을 떨어? 다름 아닌 정희아 씨를 봤다고요. 정희아 씨를 바로 앞에서 보긴 처음이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다니깐요. 아이고 이놈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어디 가서라도 정희 아씨 이름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말어 알겠냐? 왜 그래요, 어머니? 그걸 몰라서 물어 넘볼 걸 넘봐야지 오르지 못할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어. 괜한 짓거리 했다 너나 나나 이 마을에서 한순간에 쫓겨날 수 있다고. 어머니도 참 누가 뭐 어떻게 한대요. 그냥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제발 아서라 그러다 큰 경을 치르면 어쩌려고 그래? 이강의 어머니는 행여라도 아들이 정희 아씨에게 마음이라도 줄까 열을 올리며 당부했지만 한 번 마음을 빼앗긴 이강은 정희 아씨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강이 정희 아씨 주변을 어슬렁거리자 안 그래도 남들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크고 거친 외모를 지녀 눈에 확 띄는 그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결국 김진사 집안의 하인들의 눈에 띄어 그 소식이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누가 얼쩡거린다는 것이냐? 그것이 요 아래 마을에 사는 이강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강이라면 마을에서 소문난 왈자 녀석이 아니냐? 예, 그놈이 며칠 전 집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더니 4월이 말로는 외출하신 정희 아씨 꽁무니를 계속 따라왔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이런 경을 칠 놈을 봤나? 잭간 놈이 우리 정의를 넘봐. 안 되겠다. 이 천한 놈을 단단히 손을 봐줘서 행여라도 정의의 미색을 탐내 어슬렁거리는 놈들의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정희 아씨의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했고 며칠 뒤 그녀의 주위를 얼쩡거리던 이강이를 붙잡고야 말았습니다. 이놈아 이강아? 아이고 깜짝이야. 아저씨가 웬일이래요? 웬일은 내가 우리 아씨 주변에 얼쩡거리면 모를 줄 알았냐? 누가 얼쩡거린다는 거예요? 난 그냥 바람도 쐴 겸 마실 나오는 길이라고요. 이제 와 잡아떼봐야 소용없다. 내가 정희 아씨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좋게 말할 때 진사나리 앞에 가서 싹싹 비는 게 좋을 것이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 나를 조용히 따라오거라. 이런 제 길. 이강인은 속으로 서너 명이나 되는 김진사의 하인들을 보며 그들을 때려 눕히고 도망칠까 생각도 해봤지만 정말 그랬다가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화가 미치고 두 번 다시 정희 아씨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순히 그들의 뒤를 따라 김진사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이놈이 그 이강이란 놈이더냐? 예나리, 어서 진사나리께 인사 올리거라. 이강은 김진사의 집 마당 한가운데 대여섯 명이나 되는 장정들에 둘러싸여 무릎 꿇린 상태로 자신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김진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강이라 합니다. 진사나리. 그놈 눈빛을 보아하니 내 싹수가 벌써 보이는구나. 이런 놈이 감히 내 딸을 넘봐 긴 말 할 것 없다. 당장 이놈을 멍석에 말아 단단히 물꼬를 내주어라. 김진사의 말에 이강은 속에서부터 불길이 치솟는 기분을 느끼고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쏟아내었습니다. 진사나리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는 정희 아씨에게 아무런 폐를 끼친 일이 없는데 마음속으로 아씨를 사모한 게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이놈이 뚫린 입이라고 마구 떠들어대는구나. 뭐 하느냐 당장 이놈을 요절을 내버리거라. 순간 이강은 자신을 둘러싼 하인들을 물리치고 도망칠까 생각하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고 자신을 불태우던 분노가 순식간에 싸늘히 식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아씨. 집안이 들썩이는 소란의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희 아씨가 나와 그를 차갑고 경멸이 담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본 이강은 온몸이 차가운 물로 뒤집어 쓴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씨, 제가 아씨를 마음에 둔 게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강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하인들이 그를 잡아 멍석에 말 때까지 이강은 오직 정희 아씨를 보며 그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매질이 시작되자 정희 아씨는 고개를 돌리더니 안채로 사라져버리고 계속되는 매질에 이강은 몸에서 느끼는 고통보다 정희 아씨의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인들의 매질이 끝나갈 때쯤 이강희의 어머니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김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강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진사나리 부디 이 못난 놈을 한 번만 봐주셔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 두 모자 이 마을을 떠나 진사 어른 눈에 절대 띄지 않겠습니다. 듣기 싫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만 한 번 더 저놈이 내 눈에 띄는 날에는 그날이 내 아들 제삿날인 줄 알거라. 만신창이가 돼버린 이강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와 눕힌 후 흉하게 변한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느냐? 이 엄이 말을 들었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여. 이 녀석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 마을을 떠나자. 이제 이 동네에서 너랑 나랑은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겨우 의식을 차린 이강은 어머니가 하는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냉정하던 정희 아씨의 생각만 났습니다. 나같이 천한 놈은 정희 아씨 같은 사람은 쳐다봐서도 안 되는 것이었나? 이강은 온몸이 상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워낙 강골에다 타고난 장사라 이전 같았으면 한두 달 누워있다 일어났겠지만 이강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의식까지 잃을 때가 많아 어머니의 마음을 애태우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강아. 그만큼 누워 있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설 때도 되지 않았어. 죽이라도 한술 뜨고 기운을 차려봐야지. 어서 조금이라도 먹어보렴. 그의 어머니가 없는 형편의 약까지 구해와 이강에게 먹이고 정성껏 간호했지만 두어 달이 지난 후 그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래 이강아 내 아들 정신이 드니. 어머니 다음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안 태어나려고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일이 잘못한 일인지 염라대왕한테 가서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보렴. 내가 이 어미보다 먼저 가면 이 어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이강은 살아갈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이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퍼져 그의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몇 사람이 집에 들러 그의 어머니를 챙겨주려 했지만 그녀 역시 삶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형님 간 아들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강이 관만 붙잡고 있을 거요? 이제 마음 추스리고 이강이 그만 보내줍시다.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원통했을꼬. 남들은 뭐라고 해도 이강이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보물이었다고. 제대로 된 묘자리 하나 없는 데다 이 마을의 아들을 묻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이강은 화장을 한 뒤 근처에 있는 사천강에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이강을 보낸 그의 어머니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하루 종일 밥 한 숟가락 먹지 않다 얼마 안가 그녀 역시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름에 빠져 십수일기니를 걸은 이강의 어머니는 결국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본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이강을 뿌렸던 사천강에 그 유해를 뿌려주었습니다. 두 모자가 앞뒤로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들을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일도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이 푹푹 찌는 여름이 왔을 무렵 이 일대에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쉼없이 쏟아져 내려 사천강이 범람의 마을과 논밭을 뒤덮어버려 난리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사천강을 건너기 위해 놓은 다리가 넘쳐난 강물에 무너져 내려 비가 어느 정도 그치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둑을 쌓고 무너져 내린 다리를 복구했지만 얼마 안가 또다시 폭우가 쏟아져 둑을 무너뜨리고 다리 역시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사람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차례대로 세상을 떠난 두 모자가 깊은 원한을 품고 비를 불러왔다는 이야기부터 하늘이 마을 사람들에게 노예 마을 전체를 수장시켜 곧 망할 거라는 해괴한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즈음 마을의 김진사는 지역을 이끄는 양반들의 수장으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 비가 내리는 초저녁 하인들을 데리고 강둑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비가 이렇게 퍼붓는단 말인가?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강둑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김진사 일행 중 하인 한 명이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저 주인어른 저기 좀 보십시오. 갑자기 왜 그러느냐? 그것이 저 앞에 사람이 있사온데 그게 꼭 이강이 같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인의 말에 김진사가 빗속을 쳐다보자 과연 누군가가 빗속에서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다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끼고 일행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하인의 말대로 그는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에 상처가 여기저기나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강이었습니다. 날이 이강이 맞습니다요. 이강이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고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는 산 사람이 아니거늘 왜 이곳에 나타난 게야? 평소 냉정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김진사도 두려움을 숨기지 못하고 이강이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사날이셨군요. 진사날이 제가 정희아 씨를 사모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습니까?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잠이 들 수 없고 원통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귀신입니다. 이강이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주인어른. 이강의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즐겁을 하며 김진사를 끌다시피 이끌고 도망을 치자 이강은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떨리는 마음을 다 잡으며 같이 있던 하인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한 뒤 절대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허나 마을의 다른 사람들 역시 강가를 지나다 이강을 닮은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점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져 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얼마 안 가 비가 그쳐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둑을 쌓고 이전보다 더 크고 튼튼한 다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이 정비되고 다리가 거의 완성될 쯤 정희아 씨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비구름 속에서 한 마리 거대한 흑룡이 구름을 뚫고 자신에게 찾아와 정희아 씨는 겁에 질려 떨고만 있자 흑룡이 말을 하였습니다. 정희아 씨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강이랍니다. 내 슬픔과 원한이 사무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사천강의 혼이 묶여 흑룡이 되어버렸소. 당신이 이강이라고요? 그렇소. 내가 정희아 씨에게 나타난 것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찾아온 것입니다. 부탁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죠? 마을 사람들이 사천강을 건너는 다리를 다 지으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그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먼저 그 다리를 건너주시오. 제가 제일 먼저 다리를 건너라고요. 그렇소. 꼭 그렇게 해주시오. 그럼 앞으로 비가 쏟아져 강이 범람하는 일도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꿈에서 깬 정희아 씨는 이 꿈이 예사꿈이 아니라 생각하고 김진사에게 말하자 그 역시 딸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어 다리를 다 지은 날 음식과 술을 성대하게 준비해 제사를 지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자신의 딸을 가장 먼저 건너게 하였습니다. 정희아 씨가 다리를 걸어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과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고 하늘이 노하셔도 단단히 노하셨나 보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지 모를 때 갑자기 먹구름 속에서 커다란 흑룡이 구름을 뚫고 나타나더니 다리 밑으로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용이다. 용이야. 아이고 진짜 용이라고. 다리에 있던 정희아 씨 역시 용을 보는 순간 그 용이 자신의 꿈에 나왔던 바로 그 흑룡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순간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는데 흑룡은 넋이 나간 그녀를 한 번에 낚아채더니 이내 마을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대로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희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김진사는 다리 위로 뛰어 올라가 딸의 목소리를 목이 터져라 불러보았지만 흑룡이 그녀를 잡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쏟아져 내리는 비와 먹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엎드려 빌고 있었고 김진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딸의 이름만 불러대었습니다.
정희야, 이 나쁜 놈이 기어이 내 딸을 데려갔구나. 김진사가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은 거짓말처럼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심한 폭우가 쏟아지거나 사천강이 범람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흑룡이 된 이강이가 정희 아씨를 잡아가 깊은 원한이 풀려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